미안했다. 몰랐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무료 급식소 입구에서 한 남자가 무너져 내렸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 CEO인 그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료 급식소에 2억 원을 기부하러 온 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7년 전 이혼한 전처가 낡은 옷을 입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6살 정도로 보이는 쌍둥이의 손이 잡혀 있었다. 전처는 그를 본 순간 얼어붙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들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위자료 50억 원을 거절하고 자취를 감춘 여자. 그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그녀는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단 1원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던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분명 행복한 일이 찾아올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서울은 쌀쌀했다. 아침부터 내리던 가을비가 그친 뒤의 거리에는 젖은 낙엽이 질척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박진우, 진우는 200만 원짜리 맞춤. 제작 코트에 깃을 세우고 무료 급식소 앞에 섰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 이노테크 코리아의 연말 사회 공헌 이벤트였다. 회사는 이제 연매출 3억 원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급식소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들, 검은 비닐봉지를 든 중년 여성들, 그리고 몇몇 아이들. 진우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2억 원의 기부금 패널을 들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박 대표님, 이쪽에서도 한 장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기자의 요청에 진우는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다. 38세의 자수성가한 젊은 CEO, 언론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였다. 그때였다. 급식소 안에서 나오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낡은 회색 패딩 점퍼, 그리고 양손에 하나씩 쥔 작은 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여성이 얼굴을 이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서연, 김서연이었다. 7년 전 이혼한 전처 김서연이 그곳에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광대뼈가 드러나고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서연이 이제는 낡은 에코백을 메고 있다. 하지만 진우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서연의 양옆에 선 두 아이였다.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6살 정도로 보이는 쌍둥이였다. 서연과 진우의 시선이 마주쳤다. 1초, 2초, 3초. 서연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래, 무표정하게 진우의 앞을 지나쳐갔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우리를 쳐다봐?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어딘가 낯이 익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몰라, 가자. 서연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욱 세게 쥐고 빠른 걸음으로 급식소를 떠나갔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진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아,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왜 무료 급식소에,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지? 설마 내 아이인가? 진우는 서둘러 급식소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서연과 아이들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비에 젖은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김 실장, 차 좀 대기시켜놔. 잠깐 걷고 올 테니. 네. 하지만 2시부터 투자자와의 미팅이 취소해. 오늘 일정 전부 취소야.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완벽주의자인 진우가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았지만
7년 전에 이미 지워버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이혼할 때 서연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진우가 제시한 위자료 50억 원도 거절했다. 그저 조용히 헤어지고 싶다고만 했다. 진우는 당시 그것을 행운이라고까지 생각했다.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다니, 그것도 쌍둥이가. 진우는 다시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나이 든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요, 혹시 방금 나간 젊은 여성분 아시나요? 쌍둥이를 데리고 있던데요. 아, 서연 씨 말하는 거구나. 한 1년쯤 됐나. 매주 오시는데 정말 안 됐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진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1년, 서연이 1년 동안이나 무료 급식소를 다녔다는 말인가. 아이들, 아버지는요? 글쎄, 한 번도 본 적 없어. 듣자 하니 양육비도 한 푼 못 받고 있다던데. 돈 많은 남자였다고 하던데. 아이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나 봐. 요즘 그런 못된 남자들이 많다잖아. 자원봉사자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돈 많고 못된 남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급식소를 나왔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가슴은 답답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50만 원짜리 가죽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았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길가의 벤치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7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서연이 병원에 가자고 했던 날이 있었다. 몸이 안 좋으니 같이 가달라고. 하지만 진우는 실리콘밸리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있다며 거절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구급차에 실려갔다. 진우가 그 사실을 안 것은 다음 날 비서로부터 사모님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이혼을 요구했다. 진우는 오히려 화를 냈다.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냐고. 상장만 하면 수천억 자산가가 되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하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더는 못하겠어. 뭐가 불만인데. 강남 최고급 아파트, 회사 법인카드, 명품.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사줬잖아. 그게 아니야.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냥 이혼해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진우는 그때 서연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캐묻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회사의 이미지도 지키고 재산 분할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스마트폰이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오늘 미팅은 매우 중요한 건입니다만. 아, 알고 있어. 회사로 갈게. 진우는 벤치에서 일어섰지만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먼 하늘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회사로 돌아가는 제네시스 뒷좌석에서 진우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지나간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증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김 실장, 사람 시켜서 좀 알아봐줘. 김서연이라는 여자야. 지금 어디 살고 뭘 하는지. 전 사모님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도.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진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아이의 이상한 눈빛. 처음 보는데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마주친 서연의 차가운 표정.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내 아이, 아니야. 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진우는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2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올려다보았다.
저곳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얻어낸 성공. 그 대가가 이것이었을까? 진우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대학 동기 중에 유일하게 서연과 연락이 닿을지도 모르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진우다. 급한 일인데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저 아이들이 만약 자신의 아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강남의 최고급 호텔방은 어두운 조명에 쌓여 있었다. 진우는 프라이빗 룸에서 10만 원짜리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얼음이 녹아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대학 동기이자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서연 씨를 무료 급식소에서 봤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전에 일을 털어놓은 후로 민준은 계속 말이 없었다. 아이가 있었어. 쌍둥이인데 6살 정도로 보였어. 무료 급식소라니. 민준아, 서연이가 무료 급식소에 다니고 있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이 입안에 퍼졌다. 민준은 테이블 위에서 깍지 낀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혼할 때 서연 씨가 임신했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봤어? 위자료 50억도 거절했다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말도 안 돼.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말했겠지. 서연이가 아이를 숨길 그런 애가 아니야. 그리고 50억을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어?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정말 그럴까? 서연은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던 걸까? 민주는 조금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서연 씨 연락처 알아. 작년에 우연히 만났거든.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진우는 벌떡 일어섰다. 프라이빗 룸이라 다행이었다. 민주는 손으로 진우를 제지했다. 서연 씨가 부탁했어. 절대로 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아이들 아버지가 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 단호하게. 진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연이 부인했다. 그럼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걸까? 그날 밤 진우는 민준에게서 서연의 번호를 받아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서연아, 나 진우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할 말이 있어. 그 아이들 내 아이 맞지? 왜 말 안 했어?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 제발 연락 줘. 진우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일절 없었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비서실장이 알아낸 주소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동네. 제네시스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골목이라 평범한 국산차로 바꿔 탔지만 그래도 눈에 띄었다. 좁은 골목을 헤매다 겨우 찾아낸 반지하방 앞에서 진우는 숨을 삼켰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계단, 깨진 타일, 녹슨 철문. 서연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니. 한때 자신과 도심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던 여자가. 진우는 숨을 고르고 인터폰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다.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나야, 진우. 잠깐이면 돼. 얘기 좀 하자.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틈새로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다. 볼 일 없으면 돌아가 주세요. 서연아, 제발. 그 아이들 내 아이 맞잖아.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막으며 애원했다. 그럼 왜 성이? 박씨인데? 아이들 성이 왜 나랑 같은 건데? 그리고 이런 곳에서 살면서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돈이 필요했다면. 서연의 표정이 순간 분노로 일그러졌다. 돈. 또 돈 얘기인가요? 세상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야. 우연이에요. 성은 우연일 뿐이라고요. 이제 돌아가 주세요. 당신 회사주가 떨어지겠어요. 쾅 하고 문이 난폭하게 닫혔다. 진우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망연자실 서 있었다.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있는 게 틀림없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진우는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더 이상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옆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다. 어머, 아침부터 시끄럽게.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집에 서연 씨 좀. 여성은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싸 보이는 옷, 고급 시계. 그리고는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 그 불쌍한 엄마 좀 그만 괴롭히세요. 혼자 애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양육비도 안 주는 못된 아빠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요? 돈 많다고 뭐든 용서될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여성의 말에 진우는 대꾸할 말도 없었다. 못된 아빠, 또 그 말이었다. 진우는 쫓겨나듯 그 자리를 떠났다. 회사로 돌아온 진우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임원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CFO가 분기 실적을 보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괜찮아.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임원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는 듯했다. 오후에 진우는 다시 서연의 집 근처로 향했다.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렌터카를 이용했다. 멀리서 지켜보니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나왔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친구는 피자 먹었대. 우리도 먹고 싶다. 하준아, 다음 달에 사줄게. 응? 여자아이 이름은 하윤인가? 남자아이는 하준. 진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은 한 끼에 수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니. 진우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저 아이들이 뭘 사든 여기서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서연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것 좀 먹이고 싶어. 거절하지 마. 서연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렸다. 아이들을 자기 뒤로 숨기며 날카롭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아,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행인들이 이쪽을 쳐다본다.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꽉 쥐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하준의 물음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평창동에 있는 본가를 찾았다. 어머니는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서 이혼 후에 연락 온 적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왜 갑자기 꺼내니? 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할 때 혹시 서연이 임신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듯 놓았다. 무슨 소리니?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았겠지. 설마 그 애가 이제 와서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건 아니겠지? 내가 코스닥 상장기업 CEO의 어머니가 됐다고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진우야, 충고하는데 그 애한테 속으면 안 된다. 네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접근하는 거야. 어머니의 반응은 단호했다.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읽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재에서 회사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 친자 확인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 대표님께서 왜 그런 것을,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전화를 끊고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연은 왜 저렇게까지 자신을 피하는 걸까? 정말 아이들이 자신과 무관한 걸까? 아니면 자신을 너무 미워해서 그런 걸까? 아침이 되자 진우는 다시 무료 급식소로 향했다. 서연을 기다렸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우는 매일같이 서연의 집 앞을 서성였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머, 또 저 남자 왔네. 고급차 타고 오더니
이젠 평범한 차 타고 오고 정말 뻔뻔해. 애둘 굶겨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돈 많으면 다 저런가 봐. 이기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진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뭔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비서실장에게서 보고가 왔다. 대표님, 김서연 씨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최저시급입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서연이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때 자신과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던 여자가. 진우는 그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진우를 보자 얼굴을 굳혔다. 돌아가 주세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아메리카노. 진우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마지못해 커피를 가져왔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제발 얘기 좀 들어줘. 저 아이들 정말 내 아이 맞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진우는 서연의 손목을 잡았다. 왜 말 안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숨겼어? 돈 때문이야.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줄게. 놓으세요. 서연이 소리쳤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다. 진우는 놀라서 손을 놓았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 눈물을 닦고 쏘아붙이듯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신 돈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진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진우는 뭔가 다른 감정을 보았다. 두려움 혹은 깊은 상처. 카페를 나온 진우는 빗속을 걸었다.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알아봤는데 서연 씨 어머님이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더라. 말기 암이래. 치료비가.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빗소리만이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서연이 저토록 힘들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돈을 거절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초겨울의 햇살이 힘없이 비치는 오후, 진우는 또 그 골목에 와 있었다. 서연의 집 근처 작은 공원. 녹슨 그네와 미끄럼틀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끊었을 텐데 최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수십억 연봉을 버는 CEO가 동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었다. 하준과 하윤이 달려오고 있었다. 낡은 학원 가방을 메고 서로 장난치며 웃고 있었다. 가방에는 영어 학원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진우가 아는 그런 고급 학원은 아니었다. 야, 내가 먼저 그네 탈 거야. 아니야, 나야. 둘은 그네를 향해 달려갔다. 진우는 황급히 담뱃불을 끄고 일어섰다. 아이들과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미 늦었다. 하준이 진우를 발견했다. 아저씨다. 하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하윤도 진우를 쳐다보았다. 둘은 잠시 멈춰서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확신했다. 하준의 눈매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고 하윤의 인매는 서연을 닮았지만 턱선은 틀림없이 자신의 것이었다. 안녕, 너희들 이름이 뭐니? 진우는 최대한 다정하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필사적이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하준이에요. 얘는 동생 박하윤이고요. 박하준, 박하윤, 성이 정말 박씨였다.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롤렉스 시계가 소매 밖으로 보였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준아, 하윤아, 아저씨가 과자 사줄까? 편의점에 맛있는 거 많은데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똑똑한 아이구나. 서연의 신중함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때 하준이 불쑥 물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저번에도 봤는데. 무료 급식소에서. 진우는 순간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거짓말이 너무 크고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응. 엄마랑 옛날에 친했어. 아주 옛날에. 얼마나 옛날에요? 하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우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척했다. 6년인가 7년쯤 전일걸. 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네. 하준이 눈을 빛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우리 아빠도 알아요? 하윤의 질문에 진우는 숨이 멎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목이 바싹 말랐다. 너희는 아빠를 본 적 있니? 하준이 고개를 저었다.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응. 엄마가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대. 천국은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있어서 못 온대.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데도 못 온대.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밉다고도 죽었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멀리 있다고, 보고 싶어 한다고. 하준아, 하윤아. 멀리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카페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들 앞에 진우가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이 되었다. 엄마. 아이들이 서연에게 달려갔다.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진우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또 오셨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그냥 인사만 했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 손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가자. 집에 가자. 엄마, 저 아저씨가 엄마 친구래. 옛날에 친했대. 하준의 말에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친구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 아저씨가 우리 아빠도 알지도 모른대. 하윤의 말에 서연이 비틀거렸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부축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것을 피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진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하윤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이상했다. 호기심과 어딘가 그리움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다. 진우가 작게 손을 흔들자 하윤도 엄마 몰래 살짝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날 밤 진우는 회사의 최상층에 있는 개인 집무실에서 낡은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이혼 서류, 재산 분할 포기각서, 그리고 서연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에는 서연의 서명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비서가 정리하다 빠뜨린 걸까? 서연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자세히 보니 임신 테스트기였다. 두 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양성 반응. 서연의 얼굴에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진우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2018년 3월 15일, 이혼하기 4개월 전의 날짜였다.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스케줄을 확인하니 실리콘밸리로 투자 유치를 위한 한 달간의 출장이었다. 500억 원의 투자를 성공시킨 그 출장. 회사의 운명을 바꾼 그 시간에 서연은 혼자서 임신 소식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진우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주 평범한 캐주얼 복장이었다. 명품 옷을 입으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서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 아이들이 올 시간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아이들이 왔다. 이번에는 서연이 없었다. 아이들만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또 만났네. 하준이 활짝 웃었다. 앞니가 하나 빠져 있었다. 아저씨도 여기 자주 와요? 응, 가끔. 너희는 매일 오니? 거의 매일요. 엄마가 5시까지는 들어오래요. 카페에서 일하시거든요. 하윤이 그네를 타며 말했다. 진우는 하윤의 등을 밀어주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진우의 가슴을 찔렀다.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 알아요? 하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그네를 밀던 손을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요. 아저씨만 보면
항상 이상해요. 울 것 같은 얼굴하고 어제는 집에 가서 진짜로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의 표정, 감정의 변화를. 진우는 하준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하준아, 아빠 보고 싶어?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만 없어. 운동회나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때 민수 아빠는 벤츠 타고 왔는데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하는 하준을 보며 진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은 매일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 자식들은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미안해. 진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윤이 그네에서 내려와 진우 앞에 섰다. 아저씨가 왜 사과해요?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었다. 내가 너희 아빠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지금부터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서연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상처 입힐 뿐이다. 그냥 너희가 아빠가 없어서 외로웠을 것 같아서. 하준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처럼 느껴졌다. 괜찮아요. 우리한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줘요. 그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수십억을 버는 CEO가 동네 공원에서 울고 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 왜 울어요? 어른도 울어요. 하윤이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진우에게 건네주었다. 꾸깃꾸깃한 휴지였지만 진우는 이토록 값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고마워. 너희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구나. 엄마가 그랬어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준의 말에 진우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때 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준아, 하윤아. 이번에는 화난 목소리였다. 서연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진우를 보는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또 제발 부탁입니다. 엄마, 아저씨가 울었어. 우리 때문에. 하윤의 말에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진우의 빨개진 눈을 보고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가자. 할머니 병원 가야지.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 진우가 불러 세웠다. 서연아. 서연이 멈춰섰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차가움은 없고 오히려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떠나갔다. 진우는 벤치에 무너지듯 앉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공원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김 실장, 김서연 씨, 어머님이 입원한 병원 알아봐. 그리고 최고의 의료팀을 준비시켜. 병원에는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생각했다. 하준과 하윤, 박하준과 박하윤. 자신의 성을 가진 두 아이. 이제 확신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틀림없다. 하지만 왜 서연은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을까?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너무 늦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새벽녘 진우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잔 날이 하루도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일어나 창가에 섰다. 서울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전망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진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조사해온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과 아이들의 일상이 기록된 서류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과 병원으로, 주말에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고. 그것이 서연의 일주일이었다.
진우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오늘은 서연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비열한 짓인 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연은 여전히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7시 진우는 서연의 빌라 골목에 와 있었다. 멀리서 서연과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하주는 책가방을 메고 하유는 분홍색 학원 가방을 들고 있다. 서연은 두 아이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고 있었다. 엄마, 오늘 급식 맛없는 날이야. 김치찌개래. 그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알았지? 네. 세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진우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버스에 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한때는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던 서연이 이제는 만원 버스에서 아이들과 몸을 부대끼며 타야 하다니.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헤어진 서연은 다시 버스를 탔다. 진우는 택시를 잡아 뒤를 쫓았다. 카페는 생각보다 더 작고 낡았다.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다. 진우는 1시간쯤 뒤 손님인 첫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묶은 머리에서 몇 가닥 흘러내린 모습이 왠지 더 안쓰러워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 진우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서연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를 사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것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진우는 나무 그늘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목이 메었다. 오후 3시쯤 서연은 잠시 카페를 빠져나왔다. 점장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급히 나가는 모습이었다. 진우는 또 뒤를 쫓았다. 서연이 향한 곳은 학교였다. 하윤이 울면서 보건실에 앉아 있었다. 하윤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연은 하윤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선생님이 설명했다.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많이 놀란 것 같아요. 하윤의 무릎에는 커다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하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으니까 이제 안 아플 거야. 진우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로서 달려와야 하는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학교를 나온 서연은 하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준도 학원을 마치고 귀가했다. 진우는 멀리서 그 반지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저녁 6시 세 사람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병원으로 향했다. 대학병원, 암센터. 진우는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서연과 아이들은 병실로 들어갔다. 진우는 복도 끝에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병실 앞까지 갔다.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앙상하게 마른 노파가 침대에 누워있고 서연이 그 옆에 앉아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준이 물었다.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준이랑 하윤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서연의 어머니 진우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다. 한때는 장모님이 될 뻔했던 사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병실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엄마, 치료비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너나 무리하지 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꼭 나아야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탔다. 진우는 계속 뒤를 쫓았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8시가 넘어서였다. 진우는 반지하 집 앞 골목에서 한동안 서성였다. 작은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서연이 뭔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았다. 그때 하준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숙제를 하는 모습이었다. 작은 책상에 엎드려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하윤은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진우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빈캔이었다. 그 소리에 서연이 창가로 다가왔다. 진우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누구세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니 작은 창문의 불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우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김 실장, 그 반지하 집 매매가 좀 알아봐. 그리고 그 근처의 깨끗한 아파트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됐고, 알아봐. 그리고 또 하나, 서연 씨가 다니는 카페, 인수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전화를 끊고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작은 반지하 창문의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과 아이들의 하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상처가 너무 깊어서일까? 새벽 3시 진우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편지를 쓰다 구겨서 버렸다. 어떤 말로도 부족했다. 7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서연과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진우는 창밖을 보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도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지.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 가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았지만 서연의 마음을 여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대표님, 알아보았습니다. 그 반지하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진우는 숨을 삼켰다. 자신이 한 번 식사하는 비용이 서연의 한 달 월세라니.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김서연 씨는 다음 달까지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비 때문에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서연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진우는 결심했다. 직접적으로는 무리라도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서연이 모르게, 아이들이 모르게.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겨울비가 내리는 저녁. 진우는 서연의 집 앞 골목에 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오늘은 서연과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온 날이었다. 인터폰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다. 방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진우는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비 맞고 있단 말이야. 문이 살짝 열렸다. 서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진우를 쳐다보고 있다. 진우가 흠뻑 젖은 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또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다. 진우는 문틈에 발을 넣어 그것을 막았다. 그 아이들, 내 아이 맞지? 왜 말 안 했어? 서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었다. 아니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하준이는 나랑 똑같이 생겼어. 하윤이도 내 눈을 닮았고. 서연은 한동안 진우를 쳐다보다가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한들 뭐 어쨌다는 건가요? 이제 와서 어쩌려고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렇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그만하세요. 사과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한테는 회사가 더 중요했잖아요. 돈이 더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널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겠죠. 서연의 말은 비수였다. 진우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진우는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밖에 누구 있어? 아니, 아무도 없어. 숙제나 마저 하자. 서연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다. 진우는 일어서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취하고 싶었지만 취할 수 없었다. 정신은 점점 더 맑아졌고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7년 전 3월의 어느 날, 서연이 병원에 가자고 했던 날, 진우 씨, 오늘 나랑 같이 병원 가주면 안 돼? 검사 결과 들으러 가야 하는데. 오늘? 오늘은 투자자랑 미팅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중요한 일이야.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서연아, 이번 투자가 성공해야 회사가 크게 성장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혼자 병원에 갔겠지. 그리고 혼자서 임신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기쁨과 불안을 오직 혼자서 끌어안았던 것이다. 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서연이 입덧으로 고생하던 시절. 진우는 당시 서연이 그저 자주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지 그래? 난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푹 쉬어.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로 향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회식에 가고 골프를 쳤다. 서연이 혼자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있을 때 자신은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혼을 통보받았을 때의 기억도 떠올랐다. 진우 씨, 우리 이혼해요. 뭐야, 갑자기. 더는 못 견디겠어요. 혼자 사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내가 뭘 어쨌는데. 바람을 피운 것도 폭력을 쓴 것도 아니잖아. 그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 서연은 우리라고 말했다. 진우는 당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서연과 뱃속의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진우는 스마트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서연이랑 이혼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뭐라던? 어머니,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만났어. 위자료는 받지 말라고 했지. 내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진우는 숨을 삼켰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혹시 임신했으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 돈은 줄 테니.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래서 서연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나갔던 건가? 진우는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가 한 짓 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적어도 아이들 양육비만이라도 보내게 해줘. 제발.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진우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하준이는 나를 닮았더라. 하윤이는 웃는 모습이 나랑 비슷했어.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 나도 보고 싶어.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날이 밝아도 답장은 없었다. 진우는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꿈에 아이들이 나왔다.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하준과 하윤. 하지만 손을 뻗으면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 아이들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10시쯤 아이들이 나타났다. 아저씨. 하준이 진우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하윤도 뒤따라왔다. 또 만났네. 엄마는 집에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 하윤이 대답했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았다. 아저씨, 어제 우리 집 앞에 있었죠? 하준의 질문에 진우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창문으로 봤어요. 비 맞고 있었는데. 왜요? 진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야. 하윤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진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저씨가 엄마랑 아는 사이니까. 혹시 아빠도 알지 않을까 해서요. 하준도 기대에 찬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다. 진우는 목이 메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희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보고 싶어하고. 정말요? 그럼 왜 안 와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하지만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진 듯했다. 진우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진우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또 엄마. 아저씨가 아빠 얘기해줬어.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대. 하윤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진우를 쏘아보는 눈빛은 무서울 정도였다. 가자, 당장.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진우는 뒤를 쫓으려 했지만 서연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따라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에 진우는 발을 멈췄다. 서연과 아이들이 떠난 후 진우는 벤치에 무너지듯 앉았다. 자책감이 밀려왔다.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왜 일만 우선시했을까? 왜 서연이 보내던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끝없는 후회만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다. 진우는 결심했다. 서연이 거부하더라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림자처럼이라도 지켜주자고. 대학병원 암센터 6층 병실. 진우는 복도 끝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서연 어머니의 병실 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612호. 비서실장이 알아낸 정보였다. 하지만 좀처럼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나이든 여성이 보온병을 손에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낡은 꽃무늬 스웨터에 달아빠진 운동화 차림. 여성은 진우를 보고 멈춰섰다. 혹시 누구 찾으세요? 아, 네. 612호분 병문안 왔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위아래로 진우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연 씨 어머님 병문안이요. 그런데 낯선 얼굴이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여성은 아 하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서연 씨 전 남편 아니에요? 그 회사 사장님이라는 분.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의 표정은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온 거요? 죄송합니다. 그저 어머님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여성은 한동안 진우를 쳐다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정숙이라고 해요. 서연이랑 아이들 돌봐주는 사람이지. 따라와요. 할 얘기가 있으니 정숙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진우를 데려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정숙의 첫마디는 단도직입적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늦었어. 7년이나 늦었다고. 정숙은 보온병 뚜껑을 열어 차를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서연이가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생각나네.
만삭의 몸으로 집 구한다고 돌아다녔지. 비 오는 날이었어.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지 뭐야. 진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만삭의 몸으로 쓰러졌다니. 내가 병원으로 데려갔어. 그때 알았지. 쌍둥이를 가졌다는 걸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거냐고 물으니까 그 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진우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낼 거예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그 반지하 방을 소개해 준 거야. 내 소유거든. 월세도 거의 안 받아. 서연이가 자존심이 강해서 공짜로는 안 받으려고 하길래 형식적으로만 받는 거지. 진우는 놀랐다. 이 여성이 서연을 그토록 도와주고 있었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내 딸 생각이 나서 그래. 3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애 키우다가 결국 못 견디고 먼저 갔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다. 서연이는 강한 아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 하지만 나는 알아. 혼자서 얼마나 우는지. 특히 아이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면 말이야.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주머니, 제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정숙은 한동안 진우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연이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상처가 너무 깊어.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 특히 하준이는 남자 어른이 필요한 나이야. 진우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가가지 마. 서연이가 더 상처받을 테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야 해.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를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숙이 말했다. 어머님 뵈러 갈 거지? 네, 적어도 인사라도 드려야. 말기 암이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서연이는 그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정숙이 먼저 타고 진우도 뒤따랐다. 6층에 도착하자 정숙이 앞장섰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한 듯했다. 어머니의 눈이 진우를 발견했다. 놀란 표정이었다. 박서방,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진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진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어째서 이제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는 아니. 자네가 온 거. 진우가 고개를 젓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만났나? 네. 하준이와 하윤이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힘없이 손을 뻗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그 아이들, 자네 아이들이야. 진우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드디어 확인이 되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서연이가 원하지 않았어. 자네 어머님이 몹쓸 말을 했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주겠다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한 짓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서연이가 숨었던 거야. 아이들을 지키려고. 자네 집안에 빼앗길까봐 무서웠던 거지. 어머니가 기침을 했다. 정숙이 물을 가져왔다. 한 모금 마시고 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입덧이 심해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조산 위염으로 입원하고 그때도 항상 혼자였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보고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서연이는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없으면
서연이랑 아이들 좀 부탁하네. 그 말 하려고 기다렸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회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최고의 의료팀을. 이미 늦었어.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걸. 아이들 크는 모습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버텼을 뿐이야. 정숙이 눈물을 닦았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진우를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서연아, 나가요. 당장.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서연아, 내가 불렀어. 엄마. 서연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진우를 가로막듯 침대 옆에 섰다. 엄마, 왜 이 사람을 불렀어? 우리랑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서연아, 엄마는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우를 보았다. 박서방,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다음에 다시 오게나.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병원을 나온 진우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웠다. 끊었을 텐데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연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뱉어졌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정숙이었다. 병원 앞 카페로 와요. 아직 할 얘기가 남았으니. 진우는 담뱃불을 끄고 카페로 향했다. 정숙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울면서 엄마한테 소리치더라. 왜 저 사람을 만났냐고. 죄송합니다. 됐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 이제라도 와야 했어.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정숙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수첩이었다. 여기에 무료 급식소 봉사 시간하고 장소가 적혀 있어.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 서연이도 거기서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 진우는 수첩을 받았다. 떨리는 글씨로 스케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서연이랑 아이들을 위해서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정숙은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절대 서두르지 마. 서연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억지로 하면 더 멀어질 뿐이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서연이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정숙이 떠난 후 진우는 한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병원이 보인다. 저 안에 서연의 어머니가 있고 어쩌면 서연과 아이들도 있을지 모른다. 진우는 결심했다.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다가가자고. 서연의 마음을 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자고. 비록 너무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일주일 후 진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서연의 어머니가 직접 부른 것이었다. 서연이 없는 시간을 알려주었다. 오전 10시. 서연이 잠시 집에 아이들 옷을 가지러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왔는가? 앉게.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진우 쪽으로 돌렸다.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다가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모든 걸 말해주려고 불렀네. 서연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네가 왜 몰랐는지를. 진우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월이었어. 서연이가 임신을 알게 된 날, 병원에서 쌍둥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한테 바로 말할 생각이었대.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하지만 자네는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지. 한 달이나.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기억은 선명하다. 실리콘밸리에서의 투자 유치, 회사의 운명을 건 출장이었다. 서연이는 기다렸어. 자네가 돌아오면 말하려고. 그런데 어머니는 순간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거칠었다. 자네가 귀국했을 때 자네 어머니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제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 자네 어머니가 변호사를 보냈어. 서연이한테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고 서연이는 그때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자네 어머님이 한 말이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말을 잇기가 힘들어 보였다. 진우는 물을 따라 건넸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안정을 되찾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 어머님은 말했대. 혹시 임신했으면 조용히 처리해. 병원도 알아봐 줄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진우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그런 식으로 지우려고 했다니. 그래서 서연이가 도망친 거야. 아이들을 지키려고. 자네 집안의 힘이 무서워서. 친권 소송이라도 걸리면 질게 뻔했으니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이 왜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지, 왜 몸을 숨기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진우를 거부했는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조산 위염으로 2달이나 입원하고 그때도 계속 혼자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다. 체력이 다해가는 것이 느껴졌다. 애 낳을 때도 혼자였지. 수술실 들어갈 때도 자네를 기다렸대. 혹시라도 와주지 않을까 하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회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로 바빴겠지.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준이가 먼저 태어나고 10분 뒤에 하윤이가 나왔어. 서연이는 그때 울면서 그랬대. 아빠 닮아서 예쁘다고.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힘없이 손을 뻗어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서연이는 자네를 미워하지는 않아. 아이들한테도 나쁘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멀리 있을 뿐이라고. 어머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알고 있어. 자네도 몰랐다는 거.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으니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앨범 좀 꺼내주게. 진우는 앨범을 꺼냈다. 작은 앨범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갓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다. 이쪽이 하준이고 이쪽이 하윤이야. 정말 자네랑 똑같이 생겼지? 진우는 사진을 보며 또 울었다. 작고 빨간 아기들, 자신의 아이들. 다음 장에는 100일 사진이 있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아이들이 웃고 있다. 그 다음은 첫 돌, 2돌. 서연이가 전부 혼자 했어. 사진관에도 혼자 가고 생일 파티도 없이 집에서 그냥 축하만 해주고. 진우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며 잃어버린 시간을 확인해 갔다. 처음 걸었던 날, 처음 말을 했던 날, 유치원 입학식, 모든 순간에 서연이만 있었다. 아버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건 작년 운동회 사진이야. 하준이가 달리기에서 1등했어. 하윤이는 공 던지기에서 1등했고 사진 속 아이들은 목에 메달을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다. 다른 아이들 옆에는 아빠가 있는데 자기 아이들 옆에는 서연이밖에 없다는 것을.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정숙도 울고 있었다. 박서방, 이제라도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게. 내가 없으면 서연이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네, 약속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진우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또 오셨어요? 서연아, 내가 불렀어. 어머니가 말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진우는 일어섰다. 실례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진우가 나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불러 세웠다. 박서방. 진우가 뒤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 서연아, 이제 그만 용서해줘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서연아,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정말 경고합니다.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우는 알 수 있었다. 서연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상처 입히지 않을게. 그냥 멀리서라도 지켜보게 해줘. 서연은 한동안 진우를 쳐다보다가 이윽고 등을 돌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몰랐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아요. 서연은 병실로 돌아갔다. 진우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진우는 전화를 받았다. 진우야, 어디니? 오늘 저녁 약속 있잖니?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 서연이 얘기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7년 전에 하신 일에 대해서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뭐라 그랬구나. 어머니가 한 짓 전부 들었어요. 변호사 보낸 것도, 아이 지우라고 한 것도. 진우야, 그건 어머니. 그 아이들 제 아이들이에요. 어머니 손주라고요.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병원을 나온 진우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진을 다시 보았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잃어버린 7년의 시간.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처럼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서연이 용서하지 않더라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진우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무료 급식소 봉사를 시작하자고. 정숙이 알려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토요일 아침 6시. 진우는 이미 무료 급식소 앞에 도착해 있었다. 정숙이 알려준 봉사 시간은 7시부터였지만 일찍 와서 준비를 돕고 싶었다. 아주 평범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수십억을 버는 CEO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었다. 정숙도 그중 한 명이었다. 진우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봉사자들에게 진우를 소개했다. 오늘부터 같이 도와줄 젊은 친구야. 열심히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좀 가르쳐줘요. 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솥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옆에서는 밥을 풀 준비가 한창이었다. 진우는 무거운 쌀 포대를 나르거나 반찬을 담는 일을 도왔다. 9시가 되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대부분 노인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간간히 보였다. 진우는 배식대 뒤에 서서 밥을 푸게 되었다. 10시쯤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서연과 아이들이었다. 서연은 진우를 발견하고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이미 줄을 선 뒤라 돌아갈 수도 없었다. 엄마, 저 아저씨다. 하준이 진우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하윤도 반갑게 인사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순서가 되자 진우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산더미처럼 밥을 퍼주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여기에 있어요? 봉사하러 왔어.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진우는 보았다. 서연의 눈가가 빨개져 있는 것을. 점심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준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서 일해요? 응.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에 오기로 했어. 와, 그럼 매주 볼 수 있겠다. 하준의 순수한 기쁨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하윤도 옆으로 와서 말했다.
아저씨, 힘들지 않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거. 아니, 너희들을 볼 수 있으니 오히려 기쁜걸. 그때 서연이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엄마에게로 갔다. 서연은 진우를 한번 힐끗 보고 아이들과 함께 떠나갔다. 식당 정리가 끝난 후 정숙이 진우를 불렀다. 잘했어. 서연이도 많이 놀랐을 거야. 아주머니, 서연이가 화내지 않았을까요? 화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렇게 계속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해. 시간이 약이야. 다음 토요일도. 그 다음 주도 진우는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서연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대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진우를 볼 때마다 기뻐했다. 어느 토요일 큰 비가 내렸다. 식당에 오는 사람도 적었다. 서연과 아이들도 왔는데 우산이 없었는지 흠뻑 젖어 있었다. 진우는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이 기침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진우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식당 근처 편의점에서 우산 3개를 사서 익명으로 서연의 집 문 앞에 놓아두었다. 쪽지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우산만. 다음 날 진우는 공원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하준이 신나서 말했다. 아저씨, 어제 누가 우산을 놓고 갔어요. 새 우산이에요. 진우는 모르는 척 놀란 얼굴을 했다. 그래? 잘 됐네. 비 올 때 쓸 수 있잖아. 하윤이 의미심장하게 진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감이 빠른 아이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진우는 매주 토요일 식당에서 봉사하고 가끔 공원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서연도 조금씩 경계를 풀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하준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며 자랑했다. 아저씨, 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무슨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이요. 엄마랑 나랑 하윤이랑. 그리고 하준은 말을 멈췄다. 진우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도 그렸어요. 얼굴은 모르니까 뒷모습만요.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준은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멀리 계세요. 언젠가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구나. 언젠가 꼭 돌아오실 거야. 진우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하윤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응,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그때 서연이 왔. 아이들과 진우의 모습을 보고 순간 멈춰섰다. 진우가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말했다. 앉아 계세요. 서연은 진우의 옆 벤치에 앉았.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진우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 의사 선생님이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을까? 어머니가 당신을 용서했대요. 그리고 저한테도 용서하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저도 알아요. 당신이 정말 몰랐다는 거.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응, 기다릴게. 얼마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아이들을 불렀다. 가자. 병원 가야지. 아이들은 일어나면서 진우에게 인사했다. 아저씨, 또 봐요. 진우는 손을 흔들어 그들을 배웅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생각했다. 서연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진우는 병원비 전액을 익명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서연이 다니는 카페에 찾아가 1년치 월급을 선불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물론 서연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일주일 후 서연 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진우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서연과 아이들이 있었다. 서연은 진우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진우는 하윤을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것을 막지 않았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서연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온 서연은 펑펑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진우 씨도 들어가 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진우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진우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왔는가? 어머님, 부탁이 있네. 서연이랑 아이들 꼭 지켜주게. 약속해. 네, 약속합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평온한 표정이었다. 진우가 나오자 서연이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을 잘 부탁한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때가 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알았어. 그날 밤 서연의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진우는 상주 역할을 자처했다.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듯 했지만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하준이 물었다. 서연이 대답했다. 하늘나라로 가셨어.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진우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조문객을 맞고 서연과 아이들을 챙겼다. 3일간의 장례를 마친 후 서연이 진우에게 말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당연한 일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음 주에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라도 할래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진우는 놀랐다. 서연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다니. 정말 그래도 돼? 네, 이제 슬슬 시작해봐요. 천천히. 그리고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다. 무료 급식소는 여느 때처럼 붐볐다. 진우는 평소처럼 봉사를 하고 있었다. 점심 배식이 끝날 무렵 서연과 아이들이 식당을 나서려 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진우가 건네준 우산이 있었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소용없어 보였다. 진우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식당 입구에서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혼자 두게 해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무릎은 차가운 빗물에 젖었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어머님까지 혼자 보내드리게 해서 내가 너무 늦었어. 용서해줘. 제발.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엄마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엄마, 아저씨 왜 그래? 하준이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서연은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가 무릎 꿇은 진우를 일으키려 했다. 일어나요. 다들 보잖아요. 하지만 진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너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서연도 무릎을 꿇었다. 비를 맞으며 진우와 마주 보았다. 그리고 진우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 있었다.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작은 우산으로 엄마와 진우를 비로부터 지켜주려 했었다. 엄마, 아저씨, 젖어요. 감기 걸려요. 하윤의 말에 진우와 서연은 겨우 일어섰다. 정숙이 식당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다른 봉사자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늦어도 괜찮아.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정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요. 아이들 젖겠어요. 네 사람은 작은 우산 아래 몸을 맞대고 걷기 시작했다. 하준과 하윤은 아직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엄마와 아저씨가 우는 것을 보고 조용히 따라갔다. 빗속에서 멀어져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아직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서연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서연의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눈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진우는 믿었다. 일요일 오후 3시 패밀리 레스토랑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볐다. 진우는 구석 테이블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과 아이들이 곧 올 시간이었다. 서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고 오늘이 서연이 약속한 날이었다. 입구에 벨이 울렸다. 서연과 아이들이 들어왔다. 하준과 하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조금 낡아 보였다. 진우는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하준이 먼저 달려왔다. 하윤도 뒤따라왔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왔. 얼굴이 무척 수척해 보였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다. 앉아. 메뉴판 봤어? 진우는 메뉴판을 건넸다. 아이들은 신나서 메뉴판을 펼쳤다. 와, 스파게티다. 피자도 있어. 하윤이 눈을 빛냈다. 하지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비싼 건 안 돼. 간단한 걸로 시켜. 서연아,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로 시켜줘. 서연은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사람당 하나씩만이야. 하주는 까르보나라를, 하윤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골랐다. 서연은 가장 저렴한 샐러드를 주문했다. 진우는 피자와 음료를 추가로 주문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준이 진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준아, 왜 그래? 아저씨, 혹시. 하준은 말을 멈췄다. 서연이 긴장한 얼굴로 하준을 보았다. 하윤이 대신 말했다. 오빠가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뭔데? 진우는 다정하게 물었다. 하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저씨가 혹시 우리 아빠예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서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진우도 놀라서 말을 잃었다. 주위 테이블에 웃음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윤이 덧붙였다. 아저씨, 오빠랑 닮았어요. 눈이랑 코가 똑같아요. 진우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너희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진우를 보았다. 하지만 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찾아와서.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윤도 울기 시작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달려왔다. 진우는 하준을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하윤도 다가와 진우를 껴안았다. 왜 이제 왔어요? 우리 계속 기다렸는데. 하윤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미안해.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어. 너희가 있는 줄도 몰랐어. 엄마 혼자 고생하게 하고. 서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불렀다. 너희들 자리에 앉아. 음식이 오잖아. 아이들은 아쉬운 듯 진우에게서 떨어졌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진우를 향해 있었다. 마치 꿈이 아닐까 확인하는 것처럼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준이 물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진우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안 돼. 하지만 이제부터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왜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사는데. 하윤의 질문에 서연이 대답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단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이 더 컸다. 아빠, 우리 집 와볼래요? 작지만 깨끗해요. 하준이 제안했다. 진우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는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기 자식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집안은 좁았지만 정말 깨끗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낡았지만 정돈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아빠, 여기가 제 방이에요. 하윤이랑 같이 쓰지만 하준이 작은 방을 보여주었다. 2층 침대 하나로 방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벽에는 상장이 붙어 있다. 와, 상장이 많네. 네, 저 달리기 잘해요. 하윤이는 그림 잘 그리고요. 하윤이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다. 이건 엄마 그린 거고요. 이건 할머니. 이건... 한 장을 넘기려다 하윤은 손을 멈췄다. 거기에는 얼굴 없는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아빠 그린 거예요. 얼굴을 몰라서 못 그렸어요. 진우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하윤이 연필을 들었다. 이제 얼굴 그릴 수 있어요. 하윤은 진우의 얼굴을 보며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가 다가가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물었잖아.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게. 천천히 해도 좋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차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진우의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다. 아빠,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하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학교 끝나고 공원에서 만날까? 네,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서연이 말했다. 늦으면 안 돼요. 6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해요. 알았어. 진우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슬슬 가볼게. 내일 또 보자. 아이들은 아쉬워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아빠, 꼭 와야 해요. 약속. 하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진우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약속. 꼭 올게. 집을 나온 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작은 창문으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진우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차에 타면서 진우는 생각했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봐 준 것이 신기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바로 그 말이었다. 아이들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정숙에게 전화했다. 아주머니, 아이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이들은 다 알아. 어른들이 모르는 척할 뿐이지. 서연이도 이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잘 됐네. 하지만 조심해. 상처 입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니까. 정숙의 조언을 들으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약속대로 진우는 공원으로 갔다. 아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하준과 하윤이 동시에 불렀다. 아빠라는 소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가슴이 벅차올랐다. 왔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축구요. 하준이 공을 들어 보였다. 진우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녔다. 하윤은 그네를 타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가 저물어 집에 가는 길. 하준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하윤은 다른 한쪽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매일 와줄 거죠? 응, 될 수 있는 한만이 올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을 느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과 진우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작게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진우는 놀랐다. 서연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다니 정말 그래도 돼?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진우에게는 인생 최고의 만찬이었다. 아빠, 된장찌개 좋아해요? 하윤이 물었다. 응, 아주 좋아해. 사실 진우는 된장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 끓인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이었기 때문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2025년 4월 15일 토요일, 진우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하준과 하윤의 7번째 생일.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맞는 생일이다. 서연의 작은 반지하 집은 풍선과 색종이로 꾸며져 있었다. 진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다. 가게에서 사는 게 더 편했지만 꼭 직접 만들고 싶었다. 생크림이 제대로 발리지 않아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애정만큼은 최고급 케이크에 뒤지지 않았다. 아빠, 뭐 해요? 하윤이 잠에서 깨부어 들어왔다. 잠결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하윤이 생일 케이크 만들고 있어. 서프라이즈야. 와. 진짜요. 아빠가 만들었어요. 하윤의 눈이 빛났다. 진우는 하윤을 안아 올렸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생일이니까. 그때 하준도 일어났다. 케이크를 보고 신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우와, 엄마. 아빠가 케이크 만들었어요.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엉성한 케이크를 보고 픽 웃었. 모양은 좀 그래도 마음은 고맙네요. 진우와 서연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부부는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반년 전 진우가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변했다. 매주 주말은 아이들과 보냈고 평일에도 학교가 끝나면 만났다.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다. 자, 선물 줄게. 다들 모여봐. 진우가 거실로 가 커다란 상자 2개를 꺼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와, 뭐지? 하준이 상자를 흔들어 보았다.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열어봐. 하준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새 자전거가 나왔다. 파란색 자전거에 하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윤의 상자에는 분홍색 자전거가 들어있었다. 야호, 자전거다.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 서연이 진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이들 생일이잖아. 이 정도는 하게 해줘. 사실 진우는 더 많은 것을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참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는 중이었다. 점심이 되자 손님들이 왔다. 먼저 정숙이 도착했다. 손에는 축하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하준아, 하윤아, 생일 축하한다. 아주머니, 할머니, 아이들은 정숙에게 안겼다. 정숙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었다. 다음에 진우의 부모님이 왔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진우의 설득에 마지못해 와주었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인사했다. 진우의 어머니는 어색하게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었다. 예쁜 아이들이네. 진우를 닮았어. 어머니는 하준을 보고 말했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서연아, 그동안 미안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우의 어머니가 사과하다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아이들만 생각해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다. 진우가 만든 엉성한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다.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다. 진우가 물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하준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비밀. 말하면 안 이루어지니까. 하윤은 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는요, 우리 네 식구 계속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연도 그 말을 들었는지 눈가를 붉히고 있었다.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우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이들과 어울렸다. 특히 아버지는 하준과 축구 이야기로 신이 나 있었다. 하준이는 축구 좋아하니? 네, 손흥민 선수처럼 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축구 교실 보내줄까? 하준의 눈이 빛났지만 서연의 눈치를 보았다. 서연이 고개를 저으려 하자 진우가 말했다. 아버지, 아직 일러요. 천천히 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다. 진우의 부모님은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마음이야.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잖니. 서연은 결국 받았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4사람만 남았다. 아이들은 새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지만 밖은 이미 어두워져서 내일 타기로 했다. 아빠,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하윤이 진우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다. 진우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거실에서 주무세요. 진우는 기뻤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잠잘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과 진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가 대답했다. 내가 더 고맙지. 이런 기회를 줘서 진우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놀랐다. 서연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서연아, 나는 언제든 준비됐어. 하지만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무서워요.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그날 밤 진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아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반지하 집이 그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하준이 살며시 일어났다. 진우의 옆에 누워 속삭였다. 아빠, 자요. 아니, 하준이는 왜 안 자? 꿈일까봐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진우는 하준을 끌어안았다. 꿈 아니야. 아빠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약속, 약속. 하준은 진우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하윤도 일어났다. 진우의 반대편에 누웠다. 그리고 서연도 일어났다. 아이들이 없는 것을 알고 나온 것이었. 거실에 4사람이 모여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진우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안도의 빛이 섞여 있었다. 하윤아, 여기서 잘 거야? 서연이 물었다. 하윤이 일어나 서연의 손을 끌었다. 엄마도 같이 자요. 결국 4사람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아이들이 가운데, 진우와 서연이 양옆에. 마치 진짜 가족처럼.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윤이 잠결에 말했다. 하준도 덧붙였다. 나도 사랑해. 진우와 서연은 동시에 대답했다. 우리도 사랑해. 그렇게 4사람은 함께 잠이 들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만난 4사람의 첫날 밤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진우가 가장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과 서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서연이 눈을 떴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기다려줘서. 때로는 후회가 2번째 기회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진우와 서연, 그리고 하준과 하윤. 4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을 좇느라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 그의 너무 늦은 후회와 눈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돌아보았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해, 사랑해라고 전해주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표현해주세요.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화해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